안녕하십니까? 우리들의 선거, 이 시대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선거와 나침반, 오늘 진행을 맡은 오미영입니다. 요즘에 정말 이 세상에 주목을 받는 세대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혹자는 MZ세대 이렇게 부르던데요. 바로 우리 청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거와 나침반 이 시간에서는 청년 정치의 현주소 그리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제 곁에는 함께 얘기를 나눠주실 두 분이 계신데요.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의 서복경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청년 정치는 왜 퇴보하는가라는 책을 쓰셨죠. 저자이신 안성민 작가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청년 정책을 넘어서 청년 정치가 새롭게 관심을 끄는 모양새입니다. 이 청년에 대한 인식이나 관심이 이전과 확실히 달라졌다 이런 것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서 교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역사적으로 보면 사회 변동이 굉장히 극심할 때 이 청년에 대한 호명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뭐 일제강점 직후 청년이라는 잡지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1945년에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청년에 대한 호명이 많았고요. 그리고 또 뭐 산업화를 막 했던 60년대라든지 아니면 80년대 민주화를 할 때라든지 이런 사회 변동이 격렬하게 일어나던 시기에는 당대 청년들이 가장 많이 충격을 받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 가장 먼저 적응을 하는 것도 그 시대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적인 맥락들이 있고 지금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이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지구적으로 산업구조 변동이 굉장히 격렬해졌어요. 그러면서 한 2010년대 이후로 청년의 어떤 정책과 정치가 중요해지는 건 아마 지구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현상 중에 하나로도 읽힌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안타깝게 좀 질문을 던져볼 텐데요. 요즘에 청년 정치, 그러니까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가 상당히 그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이 젊은 층이 뭐 늘 있었고 갑자기 등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요즘 이 시대에 청년들이 젊은 세대가 주목을 받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진단해 주시죠. 일단 청년 세대가 너무 어렵다. 그거는 다들 인식하고 계실 거예요. 저는 이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뭐 뉴노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저성장이 뉴노멀이 된 시대에서 좋은 일자리는 없어지고 있고 그리고 반대로 내가 내야 되는 복지 비용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청년들이 느끼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한테만 불평등하고 나한테만 좀 불리하게 모든 것들이 작용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청년들이 좀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고 청년들이 이제 목소리를 크게 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이제 불안정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사회에 직간접적으로 이제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과거보다 더 많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청년들이 갑자기 대우된 건 아니고 이제야 이제 기성세대들이 그나마 조금 더 청년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과 동시에 청년들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내가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녹록치 않은 현실이 청년들을 불러내고 있다 이렇게 뭐 해석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지점에서 청년들 스스로 어떻게 그들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청년이 생각하는 청년, 청년이 생각하는 정치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청년의 시기는 저는 생각할 때 나이로 표현하기보다는 개인이 좀 도전의식이 약해질 때 현실에 안주하게 될 때가 청년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사람이 새로운 걸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자체가 청년의 시기고 그게 계속된다면 청년이 계속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 시기는 보통 20대부터 그냥 20대가 청년 시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요새는 MZ 세대라고들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20, 30 정도를 청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2030 세대를 청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꽃다운 나이인 20대와 앞으로의 미래를 그려나갈 30대가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표현하는 것을 보고 저는 청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청년들은 더 사회적으로 많이 소통하고 조금은 더 개개인이 더 중요시 되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86 세대라고 하잖아요, 전 세대를. 근데 그 586 세대분들은 이제 조금 취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청년들에 비해서 조금 더 쉬웠고, 하지만 이제 지금 청년들은 이제 코로나나 이런 악재가 겹쳐서 취업난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은 좀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무언가를 계속하지만 이게 과연 내 미래에 안정적으로 성공을 이끌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함이 없기 때문에 불안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게 다 어렵죠. 좀 막막하고 어디에도 청년들이 끼어들 틈은 없는 것 같아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말을 해보자면 깜깜하다 사실. 저도 이제 곧 졸업을 하고 이제 취업 활동을 해야겠지만 당장 취업도 그렇고 뭐 물론 기회는 오히려 훨씬 다양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할 수 있는 건 많아도 하고 싶은 건 없다. 그런 생각이 좀 큰 것 같네요. M4 세대라는 말이 있듯이 포기하는 게 늘어나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더 많은 경험과 발전을 가져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좀 많이 저해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지금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고 모두가 힘들어가지고 제일 큰 관심사 취업이니까 취업적으로 좀 이제 힘듦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뭔가 취업의 문도 너무 좁고 좀 이렇게 헤쳐나갈 게 좀 많잖아요. 너무 빡빡한 좀 삶이라고 생각해요. 네, 청년의 입으로 직접 얘기를 들어보니 현실적으로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참 안타까운 부분도 많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느낀 여러 가지 중에 제가 이제 먼저 좀 궁금한 것이 청년 시기에 대한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청년인가에 대한 해석, 이것이 좀 제각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왜 그럴까요? 어떤 기준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사실 시대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국가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이 청년의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 게요. 예컨대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더 영피플이라고 하면 차일드가 아닌 사람들이 다 영피플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보호 시기를 넘어선 시기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는 13세, 뭐 15세 이 정도가 보통 영피플의 시작 연령대로 봅니다. 그리고 종료 연령대는 지금 이제 유럽연합에서 하고 있는 유스 개런티 정책은 보면은 공통적으로 15세에서 24세 구간을 쓰기는 하는데요. 나라별로 15세에서 29세, 뭐 어떤 나라는 15세에서 34세까지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 청년의 정의는 청년 당사자들이 스스로 정의한 건 아니죠. 그게 아니고 기성세대가 이제 법에 정하거나 대통령령에 정하는 방법인데요. 그건 정책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지금 한 1,500개 정도 되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 중에서 청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법률이 한 3개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게 지금 현재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라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미취업 상태에 있는 15세에서 29세 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잡고 있어요. 이건 이제 고용정책이기 때문에 나이 한정을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반면에 이제 청년기본법이 두 번째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청년기본법에서는 18세에서 34세 구간을 잡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청년기본법에는 고용정책만이 아니고요. 뭐 주거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공간정책이라든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책 범위가 넓은 만큼 연령 범위가 또 넓어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는 이제 지방정부들이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청년정책도 뭐 주거정책 에 따라서 또는 뭐 일자리 정책에 따라서 소득 정책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연령의 정의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뭐 이 구간은 청년이고 아니다라기보다는 이제 정책 목적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좀 다르게 정의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 예. 기준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확실치 않은 부분이 확실히 있네요. 사회적인 정의도 좀 다르고 법률적인 정의도 다르고 그런 것이 이제 청년에 대한 개념의 뭐 혼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안 작가께서는 실제로 청년으로 보이시는데 네. 안 작가께서 생각하시는 이 청년의 그 개념, 그 구간을 어떻게 정의를 하세요? 교수님께서 앞에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저는 이게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2030 세대가 청년이다라는 시각이 굉장히 많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OECD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15세에서 24세 정도를 청년으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보다는 조금 더 청년의 스펙트럼이 더 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수성이 있죠. 대한민국의 특수성. 일단은
꽤 높은 대학 진학률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남자들은 또 군대를 다녀와야 된다든지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대한민국은 아마 20대 후반까지 청년으로 병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청년의 범주를 조금 더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년의 시기에 분명히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주거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직업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고요. 가정을 꾸리는 준비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마땅히 청년 시기에 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는 30대 후반, 적어도 40대 초반까지도 이러한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회적으로 청년의 범주는 점점 더 넓히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청년을 정의하는 또 재밌는 단어가 있는데요. 안쓰러운 IMF 퀴즈,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안쓰러운 IMF 퀴즈. 네. 이게 뭐냐면 최근에 IMF 시대 때, 저희 IMF 외환 시기 때 초중 고등학교를 다녔냐 안 다녔냐로 청년을 또 정의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IMF를 겪었을 때 초중 고등학교를 다녔다면 지금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 정도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안쓰러운 IMF 퀴즈를 청년이라고 부르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청년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역시 이제 그 전에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이제 청년들이 접하는 그 당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지금 조금씩 들어봤거든요. 근데 지금 IMF 퀴즈라는, 안쓰러운 IMF 퀴즈라는 용어까지 사용을 해주셨는데, 정말 청년들이 많이 그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좀 던져보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한번 대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제가 뭐 감히 대변을 좀 한다면, 제가 이제 30대까지 청년으로 본다면 제가 이제 30대 마지막 줄을 잡고 있는 청년인데요. 실제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지원법에서는 전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대한민국에게, 그러니까 청년에게 대한민국은 정말 호락호락한 존재는 아니다라는 게 결론일 것 같습니다. 이제 직장인이 일반적으로 되죠, 청년이라고 하면. 근데 예전에는 평생 직장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사회가 너무 빨리 변화하면서 교육받고 취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년의 삶을 살아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교육받고 취업하고 다시 한번 준비해서 교육받고 또 취업을 하고 직업에 대해 생각해야 되는, 소위 말해 요요 현상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던데,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게 뭐 학생을 제외한 30대의 청년의 삶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코인 광풍, 그리고 부동산 폭등 이런 거를 겪으면서 사실은 노력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정하게 나에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배웠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뭐 포기, 탈진 이런 것들을 겪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죠. 그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청년들이 좌절하고 또 힘들어하는 모습은 우리 기성세대들에게도 또 많은 그 고통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이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출산율인 것 같습니다. 0.84 이 수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출생률인데요. 1이 안 됩니다. 비혼을 선택하는 청년들도 실제로 많이 늘고 있고요. 그런데 정말 1 이하로 떨어져서 이제 0.84까지 이를 때 우리나라의 이 현실은 여기 그 이 숫자에 담긴 경고등 같은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 교수님께서는 이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저는 이 숫자를 보면서 어떤 문구가 떠오르냐면요. The Last Generation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지막 인류라는 표현인데요. 원래 이게 이제 회자되기 시작을 한 건 기후 위기가 급격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아마 그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스웨덴의 이제 10대 소녀가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이 기후 위기 문제에 어떤 민감하게 느끼는 10대들이 SNS를 통해 가지고 확산시킨 문구예요. 이 라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의 마지막 인류인 것 같다. 우리 다음에 넥스트 인류는 없을 것 같다. 이건 굉장히 절망적인 언어지요. 냉소적인 말이기도 한데요. 잠재적 부모 세대들의 입장에서는 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다음 세대한테는 물려주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굉장히 그것이 표현된 사회적 수치가 0.84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당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꼭 청년 세대만은 아니지만요. 지금 우리가 당면하는 현실이 굉장히 지속시키고 싶지 않은 정도의 절망감 강도를 갖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공감을 하고 문제를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우리나라가 너무 이제 열심히 뭔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또 버려야 했던 것들이 이제 지금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그런 현상들도 염려되는 것들이 많죠. 예, 저 역시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대하면서 보면 대학에 이제 낭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낭만이라는 단어는 실종된 지 오래고요. 이제는 오직 생존만 남아있다. 그런 모습들을 학생들이 보여줄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정말 안타까운데 이런 시대상이 청년 의제 등장 배경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서 교수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에 덧보태서 청년이 사회적인 주목을 받고 청년 문제나 정책이 이 부상하게 된 이 시점, 그것이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얘기를 조금 해주시죠, 관련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청년을 처음 고민하게 된 계기는 IMF 외환위기입니다. 처음에 이제 IMF 외환위기 이후에 대한민국 사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실업이라는 걸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대한민국의 실업률은 2%대였기 때문에 거의 경제학적으로 보면 완전 고용에 가까운 수치였는데요. IMF가 터지면서 실업률이 급증을 하더니 이게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실업을 고민을 했는데 2001년에 IMF 외환위기로 빌린 돈을 다 갚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그런데 유독 청년 실업률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 게 노무현 정부 때부터인데요. 그때 우리가 청년 실업해소 특별법, 지금은 이름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게 2004년에 처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도 2004년에 이 법을 만들 때 5년 한시법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5년만 열심히 노력을 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던 거죠. 법 만들 때. 그런데 2007년, 8년이 돼도 사태는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이때 나온 책이 88만 원 세대라는 책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맥락적으로 보면은 지구적으로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가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발 위기가 온 게 2008년입니다. 그리고 2011년에 세계적으로 아큐파이 무브먼트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죠. 아큐파이 월스트리트나. 그래서 그 아큐파이 월스트리트로 출발을 했던 이 운동도 지구적으로 보면은 청년 세대의 어떤 누적된 불만치 이런 부분들이 터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회도 한 2010년 전후로 해가지고 청년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거를 사회적으로 각인하기 시작을 하고요. 정책으로 반영돼서 들어왔는데 이 청년 문제는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 정책적 반응이 중앙정부에서 먼저 일어난 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특히 2014년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때 후보자들이나 정당들의 청년 정책 비중이 확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에서는 우리 동네 청년들이 주요한 유권자로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정책이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14년 선거로 만들어진 지방정부들에서 청년 관련 조례도 많이 만들어지고 사업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오고 청년기본조례라고 하는 게 2018년 2월에 인천광역시를 마지막으로 17개 광역시도에서 다 만들어지고요. 226개 지방정부 중에서 한 90개 정도의 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에서 청년기본조례가 다 만들어집니다. 그리고서 2018년 지방선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국회에서 청년기본법이라고 하는 거를 사후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과정적으로. 그래서 이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되게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의 주도권을 행사했던 굉장히 독특한 사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많은 청년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역시 청년들의 정치 참여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청년들은 한마디로 문화가 다르달까요? 어떤 청년 문화가 있는가 하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 미국 대선이었죠. 대통령 취임식 때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의 사진 한 장이 밈 현상으로 온라인에서 막 퍼져나갔던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글쎄요, 하나의 이 시대 청년 문화의 한 전형, 특징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나라 청년들도 굉장히 좀 급속하게 이런 문화에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일단 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밈은 이제 우리 MZ 세대를 말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단어로서 활용이 되고 있죠. 쉽게 설명드리자면 짤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사진, 짧은 동영상을 활용해서 다양한 재미적 요소를 주는 걸 밈이라고 하는데
일단 뭐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기성세대가 굉장히 많이 있으시죠. 뭐 어느 정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 또한 뭐 청년들이 그렇다고 정치에 관심이 없다?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형태로서 아니면 기성세대가 겪어보지 않은 방법으로서 정치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도리어 저는 반대로 기성세대들이 그냥 투표만 하는, 열심히 투표만 하는 단순 참여자라고 한다면 이제는 젊은 세대들의, 그러니까 MZ세대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참여형 감시자 역할까지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미닝아웃이란 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신의 이념이나 신념을 가감없이 표현하고 그리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전달하는 걸 이제 미닝아웃이라고 표현하는데 정치에 있어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미닝아웃을 하면서 자신의 신념, 이념, 방향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밈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재미적 요소를 줌과 동시에 다양한 풍자, 비판 이런 것들도 온라인을 활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 그거는 과거의 방법에 대비했을 때 관심이 없는 거고 지금은 아주 새로운 방법으로서 참여하고 있고 과거에는 청년들이 뭐 정치에 있어서는 약간 아웃사이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핵인싸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 왜 참여를 안 해? 이거는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 이제 그 기저에는 인터넷 시대 이후에 뉴미디어, 온라인 뉴미디어의 역할이 숨어 있죠. 또 그것을 능숙하게 다루는 세대가 우리 청년 세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 참여라든지 그들의 정치 행동 양식에도 큰 변화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청년 정치가 이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상당히 많은 어떤 호응도 얻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두 가지 점에 있어서는 아쉬운 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는 투표율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대표성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정치 참여를 어느 정도 하는가 이것을 이제 수치로 환산해서 보여주는 것이 투표율이라고 볼 때 우리나라 선거에서 실제 참여하는 투표율, 젊은 세대의 투표율은 사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다소 낮은 편에 속하죠. 그래서 서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청년 세대의 투표율과 정치 참여 수준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는 것, 이것은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전에요. 우리나라 청년들이 투표율이 낮다라고 하는 거는 한 10년 전까지는 맞는 말이었고요. 지금은 낮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 비교를 해보면은요, 보통 우리나라가 이 1위 대표제, 그러니까 지역구 선거죠. 지역구 1등 뽑는 의석이 압도적이잖아요. 국회 기준으로. 이런 경우에는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비례대표제 국가들보다는 평균적으로 낮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전체 투표율 기준으로 하여서 20대와 30대 투표율의 격차, 이거를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은요, 낮지 않습니다. OECD 기준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투표율이 낮았던 때가 대통령 선거는 2007년이었고요. 국회의원 선거는 2008년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투표율이 계속 올라와서요. 지금은 이제 OECD 국가 기준으로도 절대 낮은 투표 참여율을 보이고 있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느 나라나 나이가 많을수록 투표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은 정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0대에서 10대 때가 이 부모나 아니면 어쨌든 공적사회의 도움, 보호 상태에 있다면요. 20대가 되면은 이제 막 자립을 할 때 이기는 하지만 이해관계가 조금 작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이 20대 후반, 우리나라의 경우 30대 초반에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당장 연말정산에서 나오는 세금 정책이 왜 그렇게 되는지 관심을 갖게 될 거고, 건강보험료가 얼마 나가는지 알아야 되니까 건강보험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0대가 지나고 이제 집을 가져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주거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또 생기게 되는 거고, 주거에 대해서 돈 빌리기 위해서 금융 정책에 관심이 또 생기게 되는 거고, 40대가 되면 자녀의 보육 정책이나 교육 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해관계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투표율이 올라가는 게 자연스럽고 다른 나라도 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제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젊은 세대의 투표율이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니다라는 그리고 것을 강조하신 거죠. 사실 그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작년
총선 있죠. 21대 총선 투표율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었던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8, 19세 투표율이 전체 총 투표율을 상회했어요. 넘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18세 선거권자가 작년에 처음 들어왔는데요. 19세 선거권자가 그 전에 투표를 했는데 19세 투표자들의 투표율이 총 투표율을 한 번도 못 넘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18세도 넘고 19세도 넘었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아까 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정치 참여에서뿐만 일반적인 정치 참여뿐만 아니라 투표 참여에서도 지금 10대, 20대 시민들이 핵인싸?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투표율과 정치 참여에 대해서 지금 우리 서 교수께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네.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말씀하신 게 정말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이제 30대 후반이잖아요. 사실 20대 초중반 정치 전혀 관심 없죠. 왜냐하면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30대가 되고 가정을 꾸리고 직장을 구하면서 이제 정치에 대해서 내가 참여해야겠다. 그리고 정치의 효능감을 느끼게 됐기 때문에 참여한 건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정치를 논한다면 청년들의 투표율이 지금 높을지라도 더 높이는 것들은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게도 뭐 투표에 나오는, 그러니까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은 투표율이 낮은 세대를 대변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투표율이 낮은 특정 세대가 있다라고 하면 그 세대들은 계속 이제 불리한 조건에 처하게 될 테고,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정치학자들은 투표는 민주주의가 풀지 못한 딜레마다라고 표현하시기도 하는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그 청년들이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불평등이 사실은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청년들 투표율을 높이는 것은 굉장히 오랜 숙제이자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더욱더 높이는 그렇죠.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 아쉬운 점 두 번째로 제가 언급한 것, 청년들의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얘기를 이번엔 해볼까 합니다. 우리 사회의 좀 경직된 문화 가운데 하나일 수 있겠는데, 뭐 경험치를 중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에 대해서는 뭘 아는 것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또 풍토도 있죠. 그래서 청소년 다음에 어린 세대로 이제 청년을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의 정치 대표성이 낮은 수준, 이것이 뭐 이런 문화와 관련이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문화와 관련이 없지는 않은데요. 사실 문화적인 부분도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법적 제약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인 시스템 때문에 발생을 하는 청년들의 어떤 삶의 사이클 문제도 큽니다. 그리고 법률에는 기초의원 후보로 나갈 때조차도 25세가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25세 밑으로는 기초의회거나 광역의회거나 국회의원 후보 자체가 없어요. 존재하지를 않으니까 사실은 29세 미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25세가 돼야지 등록이 가능하니까 25세에서 29세 딱 4살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20대 정치인이라고 해봐야. 그래서 이런 이제 이 법적 제약, 장벽 이런 문제들은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점점 말하자면 사회 진입 기간이 진입을 위한 준비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10명 중에 7명, 고등학교 졸업한 10명 중에 7명이 대학을 갑니다. 그리고 그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중에 평균적으로 코로나19 터지기 전까지 사회 진입하는데 학교 졸업하고 걸리는 시간이 1년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연차가 갈수록 계속 늘어납니다, 이게. 10개월이다가 11개월이다가 12개월이다가 코로나까지 터져버린 거라서.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 관심을 가지려면 좀 안정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늘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도 인생이 불안하니까 관심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기다가 내가 후보가 한번 돼봐야 되겠다. 선거에 한번 출마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나서기에는 너무 힘든 구조적 환경인 거죠, 지금. 그래서 그런지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 청년 의원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죠. 네. 몇 퍼센트 정도? 국회의원 기준으로 21대 총선에서는 4.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9세 미만 의원이 지금 다행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2명 있습니다. 2명. 그다음에 기초의회나 광역을 합하더라도 사실 이 후보자 기준, 그러니까 뭐 당선자는 더 적고요. 후보자 기준으로도 6%대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인 수 기준으로 보면은 39세 이하 선거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적어도 후보가 한 35% 정도는 차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후보 기준으로 6%니까요. 예. 네. 자, 이와 관련해서 그 한 가지 좀 통계치를 인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조사 내용이라고 보는데요. 유권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청년 후보에게 투표한 경험이 있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압도적인 답변이 없음이었습니다. 3분의 2에 해당하는 유권자들이 없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이렇게 청년 투표자에게 투표한 경험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지 청년 세대이신 안 작가께서 한번.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후보자 자체가 없으니까 뽑을 사람이 없는 거죠. 일단은 후보자가 아까 6%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그리고 뭐 능력을 떠나서 일단 뭐 청년들이 있어야지 뽑을 텐데 없다는 것 자체가 지역구로 따지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청년 나온 지역구가.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입증하는 그 통계치도 있어요. 많은 응답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청년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싶어도 청년 후보자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뒤 이은 답변이 뭐냐면 224명 정도의 응답자가 이렇게 답변했다고 하는데 나이에 관계없이 가장 우수한 후보자를 선택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후보자는 자질과 경험이 부족하다, 힘 있는 기성 정치인이 지역 현안을 잘 챙긴다는 대답이 뒤를 이은 순서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안 작가님, 과연 정말 청년 후보자가 아까도 말씀해 주신 대로 있었다면 네네. 정말 뽑았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와 무관하게 가장 우수한 후보자에게 투표하겠다라는 대답이 정말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야지만 경력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을 뽑겠다라는 뭐 또 반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청년들이 뭐 자질과 역량, 경험에서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인정할 부분 인정해야죠. 당연히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청년 정치인들이 늘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인 측면 때문에 접근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나중에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돈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접근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청년 뭐 정치인이 없고 아니면 누굴 뽑을 것인가 그런 질문보다는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잘 마련해놨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나오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유권자분들까지도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청년 정치의 대표성 확대 문제, 청년 정치인의 원내 진출이 되겠죠.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좀 본격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서 교수님 답변해 주시죠. 예, 우선 그 청년 후보자 풀이 넓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느 날 갑자기 국회의원 후보자가 될 수는 없어요. 민주주의가 역사가 길어질수록 차곡차곡 커서 와야 됩니다. 그러면 청년분들이 기초부에서부터 정치적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이건 제도적으로 또는 기성의 정당들이 만들어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기초나 광역의회 선거나 아니면 뭐 구청장 선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눈에 잘 안 보였죠. 국회의원 후보자 중에서 몇 명 있느냐, 그렇죠.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서 몇 명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접근을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교육 훈련 과정 이런 것도 또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지적하셨는데요. 이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왜 민주시민 교육 이러면 막 강사분이 PPT나 자료 놓고 가르쳐줘야 되는 것 같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다.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지나면서 선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정당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의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일상적으로 접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실에서 뭐 하고 싶습니까? 라고 할 때는 정치하고 싶습니다 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는 있어줘야 되는 사회거든요. 그래야 이게 공적인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그 중에 한 사람은 나는 정치로 나의 직업 진로를 잡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만들어져야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지속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선거나 정당이나 의회를 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다가 졸업만 하면은 왜 정치에 관심이 없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런 불원속적인 구조를 만들면 안 되고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민주주의의 일상적인 공간들을 좀 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지역 선관위에서 구시군 선관위에서 뭐 하는지는 초등학교 때부터 현장 방문하고 네. 와서 설명도 듣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뭐 서구에서는 그런 그 청소년 시기에 정치 교육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뭐 젊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길러진 인재들이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듣고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사회에 이렇게 청년 세대가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뭐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본다면 앞으로는 확실히 이 청년 정치인들의 진출이 늘고 용이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예,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이제 청년이 저밖에 없으니까 제가 또 쓴소리도 하나 좀 할게요. 청년 정치인들이 사실 정치를 하려면 정치는 누군가를 대변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분명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 전문성이건 아니면은 상대방을 잘 이해해주는 공감이건 아니면 그 많은 경험이건 뭔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청년들이 정치를 한다고 이제 어디 나오면 이제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겠죠. 정치하겠습니다. 대부분 많이 하는 게 열정과 패기로 정치한다 얘기예요. 저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게 같은 청년으로서 부끄럽단 말이죠. 나는 이러한 전문성이 있고 아니면 나는 전문성이 없지만 난 이런 걸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반으로 정치를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열정과 패기로 한다고 하면 저는 투표 안 할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왜냐? 저는 저를 대변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지 열정과 패기를 넘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년으로서 청년들한테 쓴소리를 좀 하자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개발하고 좀 실체 없는 그런 열정과 패기 이런 것들은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 질문을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서 교수님께 앞으로 우리 청년 정치 어떻게 변화하는 것이 좋을지 그 기대에 대해서 말씀을 청해서 듣겠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청년 정치라고 하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청년이 하는 정치의 측면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청년을 위한 정치의 측면이 있습니다. 청년이 하는 정치를 제대로 하려면은 지금보다는 각종 선거에서 청년 후보자가 많아져야 됩니다. 청년 후보자가 많아지려면은 지금 현재 정당들이 청년 후보자를 많이 공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주주의 경험이 한 34년, 5년 이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 시점에서는 시민들도 정당이 보증하는 후보를 선택을 하지 무소속 후보를 잘 선택을 안 해요. 어느 나라나.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기존 정당들의 어떤 이 적극적인 지지, 후원, 뒷받침 속에서 후보가 될 수 있는 길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청년을 위한 정치 측면에서 보면 각 정당들이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좀 더 많이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변화할수록 청년들의 삶의 조건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요. 어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오늘은 아닐 수 있거든요. 끊임없이 청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갱신하려고 하는 정당들의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청년 정치 현주소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시대 청년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이 정치 참여, 청년들이 정치 참여, 정치 의식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 유권자 모두가 이 청년 정치가 성장하는 데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청년 정치인들의 이런 그 나침반으로서 유권자들의 모든 관심과 사랑이 함께 지켜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선거와 나침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